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방금 전에 CL 제일대학은 음식료이기 때문에 따로 녹음을 했고, 우리 심지현 연구원이 의료업종을 맡아서 이입한 자료가 11일날 나온 회복 너머의 변화란 자료인데, 네. 그 서민 의료에게 좀 자신 있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네, 관심이 없어서 제가 그걸 녹음을 안 했었는데, 어제 좀 약간 이 해프닝이 해프닝인가요? 하여튼 갑자기 FNF도 여기서 신지현 연구도 탑픽인데, 네.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게 왜 그랬던 거죠? 일단 외사 자료가 나왔다고. 네, 그쪽에서 엄청나게 높게 보는 게 하나 실적을? 나와가지고 네.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논리도 봤는데 또 논리는 이제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수준까지는 안 올라올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컨썸보다는 잘 나올 것 같다는 네. 생각들이 드는 거죠, 네네. FNF가.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업종 맡아서 나름대로 한 몇 개월 준비하셔가지고 낸 자료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회복 논매의 변화. 꾸준히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예. 페이지를 말해주면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음식료랑 의류를 새로 담당하게 된 심지연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쪽에 요약 부분부터 볼게요. 네. 몇 페이지죠? 2페이지인가? 2페이지 이제 요약 부분에서 요약 먼저 설명드리고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의료시장 전망 앞서서 제가 필수 소비재도 담당하고 이번에 경기 소비재도 담당하게 됐다 보니까 소비시장에 대한 뷰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 의료시장에 대한 기초 요인, 기초 산업 부분 그리고 의료시장에 대한 전망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소비시장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전략팀 뷰랑 약간 맞춘 면도 있는데 소비시장 전체에 낙관론이 많이 켰고 올해 이제 펜트업 나타난다, 소비 좋아진다 많이 말은 되고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소득 지표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국내 내수보다는 중국 쪽 위주로 먼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제 제목을 회복 너머의 변화라고 지은 이유랑 일맥상통하는데 사실 소비 자체가 올라오는 거를 이제 보기 이전에 좀 그 이전의 보진 요인을 먼저 보자. 그리고 그 이전의 보진 요인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회복 너머의 변화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총 3가지. 첫 번째로 브랜드, 두 번째로 소싱, 세 번째로 디지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차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위쪽 차트 보시면 소비랑 의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펜트업이 나타나려면 각국의 소득과 일자리 지표의 선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회복이 이제 돌아서는 것은 중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한국, 그 다음 유럽 순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섰을 때는 일반 제품보다는 사치제가 먼저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고 의료에서는 디지털 브랜드 소싱 이렇게 3가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올해 글로벌 스포츠사의 공격적 확장 전략이 좀 기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스포츠 브랜드가 캐주얼보다는 강세를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소싱 제조 부분인데요. 제조 부분에서는 벤더와 바이어 양쪽에서 좀 한계 기업 퇴출되고 백화점 파산하고 이러면서 플레이어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기업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와주시면 제가 13페이지로 차트 말고 네. 그림 1, 2번 봐주시면 이제 국내 소비인데요. 국내 소비가 그림 1번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꺾이고 있는데 소비 심리는 2월 수준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연말까지 지출된 각 국가의 재정지출, 재난지원금 이런 이전소득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소득이 근본적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은
이제 실제 소비와 소비자 심리가 상반된 모습, 국내와는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와주시면 이제 중국이 가장 먼저 돌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품목이 먼저 돌아설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일반 제품보다는 사치품 먼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반 제품이 아니라 네, 럭셔리 쪽이죠. 럭셔리? 네. 그래서 그림 8번 봐주시면 2020년도 작년도에 중국의 사치품 소비 비중 중에서 내수 소비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여행을 못 가서 국내에서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건데 이 부분이 다시 되돌아가면서 중국 소비가 해외에 풀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위안화 강세면 좀 해외에서 사는 요인이 좀 커지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도 뒷받침을 해주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온라인 채널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봐주시면 표 2번이 커링에서 추정한 추정치인데 중국의 소비 중에서 여행업이 차지하는 익스포저는 대략 35% 정도 됩니다. 이게 2019년 기준이고 이게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좀 온라인 채널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럭셔리 시장 턴어라운드 판단할 때 여행업이 이제 돌아섰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산업의 변화 하에서는 여행업이 한 2, 3년 이후에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럭셔리가 먼저 반등할 거라고 판단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11월 기준으로 전체 이제 의류 유통 대비해서 럭셔리 쪽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표가. 몇 그림 몇이죠? 17페이지라고 해서 보는데. 네, 17페이지 그림 9번. 네. 그리고 뭐 최근 이제 뉴스를 확인해 보면은 명품 브랜드들이 일일이 가격을 인상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럭셔리 쪽에서 딱히 뭐 이제 찝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뒤에 해외 기업 정리하고. 국내는 정말 럭셔리가 없네요. 중국만 네. 해도 유럽에는 되게 많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딱히 기업을 이쪽 모멘텀에서 뽑진 않고 바로 의류 소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입니다.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내수는 아직 부진하기 때문에 해외보다는 좀 늦게 돌아설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듯이 그림 20, 21, 22 보시면 재고 지수가 아직 스프레드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그래도 이걸 재고지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재고 자산이 많다는 거는 의류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은 건데. 네. 뭐 그래도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그 22페이지의 그림 29, 30번인데 이제 해외 직접 판매액 중에서 그 중국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미국 비중이 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음식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옛날만큼 중국이 주던 그런 큰 영향은 사라지고 약간 그 중화가 되었다. 한국가로만 움직이는 시대는 좀 갔다. 이렇게 보고 중국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도 예전처럼 선호하지 않고 옷도 선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미국의 영향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너무 중국 하시는 것 같아서 남자들이 네. 뭐 예전만큼 그런 것 같죠. 화장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중국이 좋다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중국 모멘텀이 크진 않을 거다. 이게 요점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자면 25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여기는 좀 한국이랑 반대되는 모습인데 맞아요. 전체 큰 등락 보여주지 않고 있는 와중에 백화점 매출은 계속 밑으로 기고 있는데 할인점 매출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림 41번이고요. 이게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난 6월 이후 95% 이상 재오픈된 점은 좀 이제 우리나라 OEM, ODM 하는 업체들의 좀 긍정적인 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할인점 위주로 활력을 찾고 있다는 점은 약간 밑으로 눌리는 포인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고 지수 역시 그 다음 페이지 42, 그림 43 봐주시면 재고 추이가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서 뭐 4분기나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아요, 당연히. 근데 뭐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재고를 태우는 단계고 이제 재고를 다 태웠으면은 우리나라 쪽 ODM 업체 수주량 좀 늘어나가지고 아, 얘들 어차피 이걸 던져서 우리 네네. 가져가야 되니까 네.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뭐 있죠? 수출이라기보단 그쪽 기업들 ODM 하는 애들. 바이어 영업무역이랑 한세실업이 영업무역 한세습이 항상 인기 좋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부진하죠? 그러니까 화 때문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OEM사들보다 브랜드사들의 모멘텀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꺾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 고려해도 지금 재고 남아있는 거 고려해도 주요 뭐 룰루레몬, 나이키 이런 데서 수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 점은 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27페이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림 48,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소매 판매액, 소비 심리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중국이 제일 있습니다. 좋네요, 진짜. 네. 별거 아니야. 재고만 소판이랑 뭐 이런 거 놓고 보면 네. 소판만 보면 중국이 제일 좋네.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소비에 대한 좀 의견이랑 의류 산업에 대한 동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2는 제가 이제 처음 맡다 보니까 좀 기초 내용 위주로 많이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세미나 다닐 때 이 부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도 이건 주린이 분들 많이 들으니까 가장 그래도 공부하면서 네. 어느 게 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키 인디케이터가 뭐고 네. 뭐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게 뭐죠? 일단 30페이지 그림 54가 제가 최대한 한 장으로 요약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 산업의 밸류체인 순서입니다. 일단 여기는 브랜드사, 그러니까 라이센스 주알모 PD 30페이지 그림 좀 크게 보여주게 할 수 있나요? 그림만? 안 되는구나.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장을 요약할 노력했던 부분인데 이제 다른 소비재랑은 다르게 브랜드 사업이 좀 강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사가 있고 여기는 이제 라이센스 받아먹고 무형자산으로 갖고 있고 그런 쪽이고 이 브랜드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뭐 판매만 하거나 이렇게 계약 단계별로 뭐 어디까지 이제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엘 패션 이런 데서 뭐 푸마 이런 거 이제 라이센스 따와가지고 좀 기획까지 해서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라이센스 계약해서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판매 유통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을 거고 이걸 거쳐가지고 최종 소비자까지 다 가는 단계인데 또 주의할 점은 이 생산 부분을 외주로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잦다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생산 쪽으로 넘어오시면 의류를 자기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지만 대부분 OEM, ODM 외주를 돌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OEM, ODM 아닌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주 생산 비용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로 넘어오면 그 밑에 판매 부분 보시면 되는데 직접 판매, 그러니까 자기 자사몰이나 자기 이제 오프라인 몰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간접 판매라고 해서 백화점에 위탁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직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방식에 따라서 판매 수수료 내는 방식도 다 다르고 계약하는 방식도 다르고 재고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비즈니스 구조도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을 분석할 때는 국내 80개 상장사랑 해외 271개 상장사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30페이지에 그 회사 정리된 건가요? 32, 33에 국내 전체 기업을 뭐 어떤 거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기업 정리를 해봤고 33에 해외 기업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사업이기 때문에 34페이지에서는 표시번에서 이제 어떤 기업이 라이센스를 계약해서 들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라이센스를 아예 보유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요새 뭐 자동차에서 항상 애플 위탄 생산을 뭐 현차가 아니야 현대차, 기아차도 다른 기업이거든 서로. 그래가지고 진짜 미국의 어느 공장에서 할까 뭐 이런 거 갖고도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네. 마찬가지네요. 이게 위탁 OEM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그 의류 업체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계약으로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맡아서 스터디를 할 때 뭐 이게 해외 기업이었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지오다노 이런 거.
그래서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다 하다 길어지니까 네. 우리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몇 페이지죠? 그 파트 2 결론만 말씀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몇 38페이지 38페이지. 차트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네, 보시면 그 이제 세 번째 차트 보시면 코로나 이전부터 재고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재고 지수 올라간 때부터 그 위쪽에 보시면 그 의복 지수도 내려갔고 소매 판매도 약간 줄어들었고, 두 번째 한국 패션 시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류 이제 주식이 부진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뭐 판매가 부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 이전에 내려갔던 부분이 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 62번에 정리를 해두었고, 그렇다면 이 19년 말부터 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신사라던가 아니면 지그재그 이런 그렇죠. 플랫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기존 기업들이 여기에 대응하고 또 이제 기존 기업으로서의 좀 기대에 맞추는 그런 양쪽의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약간 부진해졌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업을 보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류업종이 되려면 무인사가 들어와서 네. 무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고가 의류업종이 이제 저도 전에 의류업종 관심 있어 공부를 해보면 재고 중에서 가장 머리 아픈 재고가 의류업종 재고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사이즈에 따라 다 달라지고 정말 어렵잖아요. 사이즈라는 게. 나도 좀 옷 사입기가 참 힘들거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그쵸. 다른 업종보다 재고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재고 손이 많이 나더라고. 재고 갖고 네. 있다가 그래서 근데 특히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니까 기존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네. 무인사가 올해 상장하나요? 뭐 그런 계획은 아직 네.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초 내용을 정리할 때 뭐 37페이지에만 잠깐 정리를 했지만 재무적 특징 중에서 운전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그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매입 채권 그걸로 계산되는 현금 전환 주기를 좀 중요하게 보고 의류는 있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해요. 이게 네. 이거 놓쳤다가는 지금의 의류 업종들이 우리나라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네. 여기서 완전 맛이 갔다 회사들도 많아. 네, 그래서 기업 파트에서도 재고 차트는 꼬박꼬박 넣어놨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이 자료에 어떻게 보면 점점 핵심으로 가는데 이 디지털과 브랜드와 소싱이 중요하다. 네. 이걸 갖고 얘기 좀 합시다. 네,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42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그 원래 디지털에 좀 친화적인 디지털 생태계 친화적인 기업들 보시면 무신사 있고 또 난다 있고 융유캐컬스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위에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기업들은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기존 기업이지만 디지털 생태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란 기업들 현황이 어떻냐 이렇게 살펴보시면 43페이지 제가 5개 비상장 기업들의 외감 실적을 전부 다 합산을 해가지고 나타냈는데 2019년에 특히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2018, 19년부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이고요. 무신사 같은 건 정말 어마어마하네. 네. 그래서 뭐 여기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무신사에 아예 들어가가지고 무신사 그런 좀 같이 가겠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좀 갈리고 있는 주의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예전에 소비재 플랫폼 언플에서 다뤘었죠? 네, 한번 다뤘었기 한번 때문에 들어보세요. 옛날 다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브랜드 쪽은 4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회계 기준으로 분기를 좀 적어놨기 때문에 기업마다 다르긴 한데 2분기 때가 훅 내려간 부분이 2분기 때고 다시 올라온 부분이 3분기 때예요. 칼렌더 기준으로. 그래서 보시면 2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런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할인율을 많이 풀고 해가지고 3분기 때는 대부분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적 회복을 시켰다는 것은 뭐 앞으로 공격적으로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각 회사들의 컨코를 확인해 보면 그런 게 좀
톤이 확인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캐주얼보다는 스포츠 업체들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캐주얼하는 업체들보다는 뭐 F&F라던가 그런 스포츠하는 기업들 위주로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덧붙이자면 한세랑 영원 둘 중에서는 영원이 스포츠 쪽 바이어들이 그쵸. 많고, 네, 한세가 캐주얼 쪽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영원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 및 투자 의견은 이제 51페이지에 총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보시면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해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F&F 휠라홀딩스를 꼽았고, 그 다음 온라인 비중이 많은 코엘패션을 꼽은 다음, 그 다음 이제 OEM, ODM 하는 영업목, 한세실업, 이렇게 5개로 일단 이닛을 했습니다. 코엘은 뭐 거의 우리 홈쇼핑에서 매일 볼 수 있는 네.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뭐 추가로 맞는 업종이다 보니까 기업을 많이 넣진 못했지만, 그건 좋은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설명 이닛하기로 하고, 일단 5기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죠? 타픽 결론부터 해주면 타픽은 뭐죠? 타픽은 F&F고, 코엘 패션. 네. 그 다음에 뭐 관심 정보로 보면 힐라홀딩스 정도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F&F인데 중국 기대감이 가장 주목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제가 이거 작성할 때보다 면세 매출 데이터가 좀 더 좋게 확인이 됐어요. 이게 지금 연관이 되는 게 백화점 쪽도 현대백화점 같은 것도 면세 쪽이 좋거든. 네. 다 연결되는 거죠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면세를 약간 그때 보수적으로 추정하긴 했는데, 면세가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걸 보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면서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 모멘텀도 있고 중국 소비시장 모멘텀이 있고, 특히 중국 소비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F&F가 거의 온라인 채널로 팔았었는데 90 몇 % 이상 이제 오프라인 채널 계속 확대한다고 이제 말을 해주시면서 이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영업하는 것보다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의류 매거진 중에서 그 아웃도어나 스포츠 브랜드 그 실적 발표하는 게 있다고 확인 이제 됐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코로나 때 유일하게 선방했던 브랜드가 디스커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은 이제 디스커버리 역시 좀 지금 컨셉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판단.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회사에서 F&F가 이제 좋게 콜했던 것이 디스커버리를 좋게 봤다고 심지어 용어는 나한테 네, 얘기했는데. 디스커버리도 좋게 봤고 중국 오프라인 매장도 좋게 봤고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정한 것보다는 업사이드가 향후에 더 남아있을 수 있다고, 더 이제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 그리고 면세, 그리고 디스커버리입니다. 다음 코엘 패션인데요.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콩콜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 쳐야겠다. 네. 네, 네, 코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라이센싱 해서 들고 오는 브랜드고, 여기는 브랜드를 늘리면 늘릴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브랜드만 바꿔서 다는 거지 똑같은 제품에 브랜드만 바꿔서. 네. 그래서 여기는 기획부터 판매까지 다 내재했기 때문에 좀 스파 형태랑 비슷하고요. 또 생산은 또 계속 다 외주를 주고 또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왜냐면 브랜드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20%가량의 고마진이 가능한 좀 이제 가볍고 고마진이고, 그래서 좀 깔끔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얻은 잉여 수익을 이제 라이센스 들고 오거나 계약하는 이런 M&A 쪽으로 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엘패스는 들고 이제 이닛한 이유는 온라인 채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 원택트 시대에 더 유리한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요. 음식료 처음 맡아서 음식료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뭐 센터장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담당자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이번에 이제 산업 공부해 보니까 재밌지 않아요, 우리 업종? 네. 음식료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음식료가 훨씬 중장대하고 두 개가 좀 약간 균형감을 갖게 하면 또 재밌는 거는 사실 두 업종이 다 플랫폼화 되고 있거든. 네. 우리가 소비재 플랫폼 파트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는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이쪽 섹터들이 굉장히 풍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니까 장외에 있더라도 아직 못 들어온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기존 기업들이 어떻게 플랫폼화 되는지. 근데 참 주가는 모르겠는 게 그 의류업종의 플랫폼 기업들은 그렇게 성과는 지금까지 들어온 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뭐 카페 있어도 그랬고. 뭐 근데 이제 의료 플랫폼 업종 중에서 주요 업종 중에 아직 본격적으로 그런 게 성장. 없지. 네네 아직. 없. 무신사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네 무신사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남자들의 원래 친목이 원래 남성 많이 다루던 거였잖아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좀 바쁠 텐데 요즘 고생 많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안녕하세요. 염블리 염승환 부장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올해도 이리온과 함께 고민하시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본인 및 계좌 인증, 개설점은 다이렉트 지점으로, 이벤트 코드는 한글로 이리온 입력.